안녕하세요. 파워애널리시스는 내가 임상시험을 하는데 얼마나 큰 샘플 사이즈가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임상시험에 필수적이겠죠? 왜? 임상에 참여할 환자 수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죠. 클리니컬 디자인을 보면 환자의 숫자를 임상 시작 전부터 명시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약을 투여하기 전에 이미 전체 환자 수는 얼마여야 하는지 계산하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산을 해주는 것이 바로 파워애널리시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는 약효 못지않게 생각보다 꽤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약이 좋으면 어떻게 임상시험을 진행해도 결과는 좋게 나올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임상 디자인을 잘못해서 적절한 표본의 크기를 설정하지 못하면 효과가 있는데도 그 효과를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CRO 임직원들의 인터뷰를 보면 신약 개발이 실패하는 이유로 약이 효능이 없는 약 자체의 실패도 말하지만 임상시험의 실패를 말하는 것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임상시험 디자인의 실패를 자주 거론하죠. 왜? 우리는 CRO니까 임상 디자인 잘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맡겨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의 핵심은 표본의 크기를 설정하는 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임상시험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표본 크기는 통계적 오류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부족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중요한 차이를 검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임상시험은 표본 추출입니다. 모집단은 모르죠. 모집단에 해당하는 일부 환자들을 뽑아서 결과를 도출해보고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를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오차가 수반됩니다. 추정치가 실제값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샘플 사이즈가 작다면 이 오차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모수를 제대로 추정하지 못하게 되어서 실제 모수에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음에도 표본 추출하여 나온 결과에서는 중요한 차이가 없다고 결론 나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오차가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오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효과가 있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잡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임상시험 디자인의 실패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게 갖춰져야 실제 차이를 검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마냥 많으면 좋으냐?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크면 물론 모수를 굉장히 잘 추정하겠죠. 하지만 환자 수가 엄청 많아지므로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을 쓴 만큼 그 이득을 뽑아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게 됩니다. 표본의 크기가 너무 많으면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는 차이임에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P-밸류는 달성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5일 더 살았는데 통계적 유의성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5일 더 산 건 맞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긴 하죠. 아주 조금의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통계학적 유의성을 확보했으나 임상학적 유의성을 확보한 걸까? 아마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환자 수는 많이 뽑아서 돈은 많이 들었는데 통계적 유의성까지 달성했는데 진짜 약이 효과가 있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약은 효과가 없는데 표본의 크기가 커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표본의 크기와 오차와의 관계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준 오차를 이해하면 됩니다. 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오차는 줄어들고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오차는 커질까요? 잘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표본을 많이 뽑을수록 모집단에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표본을 많이 뽑아서 모집단의 숫자만큼 뽑는 걸 전수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한다고 하면 사실 모집단이죠. 오차는 없을 겁니다.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표준 오차입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들의 기대값은 모평균이고요. 표준 오차가 작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일단 오차가 작은 거죠. 바로 모평균과 표본 평균들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겁니다. 모평균을 좀 더 잘 추정하겠죠. 그리고 표준 오차의 공식을 보면 확 이해가 됩니다. 스탠다드 에러가 표준 오차입니다. 루트 n으로 나눠줍니다. 샘플 사이즈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탠다드 에러를 작게 해주려면 샘플 사이즈는 커져야 합니다. 샘플 사이즈가 커질수록 표준 오차는 작아집니다. 한마디로 환자의 수를 많이 뽑을수록 오차는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표본의 크기는 통계적 오류와 연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통계적 오류는 줄어들죠. 오차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표본의 크기가 너무나도 커지면 모평균과 표본 평균과의 차이는 줄어들겠지만, 즉 추정은 더 잘 하겠지만 실제로 큰 의미가 없는데도 의미가 있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 A약의 효능은 10개월이고 B약의 효능은 9.9개월인데요. 표본의 크기가 매우 커져서 오차가 거의 없게 추정을 아주 잘해서 0.1개월 차이가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0.1개월은 너무나 작은 숫자인데 이걸 정밀하게 추정할 이유가 있었을까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표본의 크기는 추정의 정밀도를 높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상 디자인에서는 적절한 표본의 크기를 산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표본의 크기가 너무 많지도 않게
너무 적지도 않게 말이죠. 표본의 크기가 너무 적으면 진짜 차이가 있음에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표본의 크기가 너무 크면 너무나 사소한 차이까지 발견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표본 평균이 모평균을 추정하는 것을 살펴봤었는데요.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을까? 생각해보면 또 당연합니다. 표본 평균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것들의 기대값을 구하면 모평균이죠. 결국 표본 평균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그걸 구성하는 샘플들은 전부 모집단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평균 내면 모집단의 평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과 같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 오차는 바로 이 모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이고요. 이 표준 오차가 적을수록 모평균에 가깝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준 오차는 작아지니까 모평균을 엄청나게 잘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표준 오차를 계산할 때 필요한 표본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말이죠. 임상시험에서 표준 편차는 이미 알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적응증의 다른 임상시험들에서 표준 편차가 계산되어 나왔을 텐데 그 숫자를 참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 파일럿 스터디를 통해 미리 대략적인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신약의 임상시험에서 표준 편차를 참고할 수 있고 나의 신약의 경우 파일럿 스터디를 통해 표준 편차를 미리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을 시작해야만 표준 편차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작하기 전에도 표준 편차를 참고할 자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나면 이제 진짜 나의 표준 편차도 나올 겁니다. 표본의 크기를 구하려면 필요한 요소가 이펙트 사이즈와 알파와 베타가 있다고 공부했었죠.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타입 1 에러는 오른쪽 주황색이고요. 타입 2 에러는 왼쪽 초록색입니다. 기각력을 왼쪽으로 옮기느냐 오른쪽으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커지면서 다른 한쪽은 작아지죠. 그래서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겁니다. 1종 오류를 작게 만들려고 하면 2종 오류가 커지고 2종 오류를 작게 만들려고 하면 1종 오류가 커진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더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되는 1종 오류를 우리는 통제합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에서 베타보다 알파가 많이 등장하죠. 품질관리 분야에서는 1종 오류를 생산자 오류라고도 합니다. 왜? 신약이 사실 효과가 안 좋은데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위해서 공장도 짓는 등 여러 가지 큰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효과가 없었다면 굉장히 큰 비용을 낭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종 오류를 생산자 오류라고도 합니다. 검정력이 강하다는 건 귀무가설을 다른 검정에 비해 비교적 잘 기각시키는 특징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리버럴 또는 옵티미스틱이라고 표현합니다. 리버럴은 엄밀히 정확하지 않은 자유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옵티미스틱이라는 단어만 봐도 약효가 조금 있을 것 같으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검정력이 약하다는 건 귀무가설을 다른 검정에 비해 비교적 잘 기각시키지 못하는 특징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컨서버티브라고 표현합니다. 보수적이란 뜻이죠. 웬만하면 약효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검정 통계량의 값이 1-베타인 기각력에 속하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샘플 사이즈가 크면 표준 오차는 작아집니다. 모평균을 좀 더 잘 추정하겠죠. 환자 수를 많이 뽑으면 오차가 작아져 결과가 좀 더 잘 나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돈은 많이 들겠죠. 그러면서 너무 잘 추정하다 보니 사소한 차이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잡아낼 텐데요. 이게 임상학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입니다. 왜? 표본 평균들도 모집단에서 샘플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수히 많은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면 모평균과 같을 겁니다. 그리고 1종 오류를 생산자 오류라고도 합니다. 왜? 효과 없는데 효과 있는 줄 알고 투자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돈 낭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